예술길잡이 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동양미술사 전반에 대한 흐름을 짚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동양미술의 해석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늘도 성민우 선생님의 멋진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도립미술관의 도슨트 양성교육 한국미술사를 담당한 성민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한반도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한국미술사의 흐름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어떻게 보고 감상할 것인지에 관한 관점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술 감상의 방법을 제시하는 틀은 제가 대략 3개의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한국미술 감상놀이, 미술 감상놀이 이 2개의 책은 사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입니다. 지금 도슨트 양성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아마도 다 일반 성인이시고 특히나 저보다도 훨씬 더 연륜과 또 경험을 갖추신 연배가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감상법의 틀을 제시해주는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한국 미술을 보는 혹은 미술을 보는 어떤 틀을 가져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술의 감상과 교육이라는 한국미술교육학회에서 편찬한 책들의 내용을 함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강의로 들었던 전반적인 한국 문화의 흐름 안에서 작품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전통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의미를 이야기하면 그 교육적 가치와 함께 설명이 되곤 합니다. 왜 제가 전통 미술 문화라는 용어를 함께 이야기하냐면 한국 미술사라는 것은 사실 전통 미술 문화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것이 현대 한국화라든지 현대 한국 미술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후에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 그리고 서양의 미술 문화와 동양의 서양 미술 문화, 특히 우리 한국의 미술 문화 또한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상황 안에서 거의 하나의 틀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미술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미술사의 흐름 시간에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그 소재들은 대부분 근대 이전의 전통 미술 문화의 흐름 안에서 발견되는 미술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술사는 이퀄 전통 미술 문화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전통 미술 문화, 특히 한국 미술사의 가치는 전통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는데 그 교육적 가치가 있을 거고요. 문화적 정체성, 자연과 인간의 조화 추구,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 비판적 시각 수용 이런 등등등의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미술 문화, 특히 동시대의 사상과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영향을 주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미술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것을 잘 보는 감상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미술 문화가 갖는 미의식과 조형미의 특징은 한국미술사 시간에 초반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통미술 문화로서의 한국미술사에 담겨져 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 문화의 조형미의 특징, 그리고 그 미의식에 대한 이해가 감상법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미술의 조형미의 특징은 자연주의, 중용, 겸손, 비대칭, 생명감, 조화 등등등의 언어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한국 미술 문화 전체를 대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미술 문화와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서양 미술의 감상법에서 절대 겸손이나 중용이 중요한 조형미의 특징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명감이나 뭐 자연주의,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은 갈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한국 미술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특히 한국 미술을 감상할 때의 조형미의 특성은 조금은 다른 지점에서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전통미술 문화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고분벽화나 금속공예, 불상, 불교 회화, 산수화, 문인화, 그리고 인물화와 풍속화 등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청자, 백자와 같은 도자기 작품, 그리고 건축과 정원, 탑 등에 대해서 그 흐름 안에서 우리 미술 문화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한국 미술사의 내용이 이러한 것들이구나를 익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겠죠. 그게 바로 감상과 비평의 문제입니다. 한국 미술 감상놀이라는 책에서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약간 조금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 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식의 관점을 이렇게 한국 미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왜 그것이 그 시대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등을 우리는 한국 미술이란 무엇이고 한국 미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어떤 준거 틀로서 삼겠습니다. 먼저 한국 미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어떤 항목으로 그 한국 미술의 각각의 그 소재로서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표현입니다. 무라일체. 보이지 않는 것도 표현합니다. 기운생동. 임모와 방작의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와 시의 화라고 불려지는 교훈과 시를 그림 안에 담는다는 특성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수호신과 길상을 의미하는 어떤 상상과 상징의 측면이 한 축을 담당하고요. 종교와 사상에서의 이상향, 그리고 시대의 미적 기준을 드러내는 개성의 표현, 그리고 응용과 창작의 영역까지 한국미술 감상법의 측면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미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국미술은 주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무라일체입니다. 물, 사물, 그리고 나, 그리고 하나의 몸. 사물과 내가 하나의 어떤 체계 안에 있다라는 거겠죠. 외물, 외적인 사물인 것과 자아, 스스로, 그리고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를 보겠습니다.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의 무라일체는 이런 자연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 저 선인 혹은 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과 이 그림을 그린 강희안 혹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감상자가 하나의 무라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 안에 등장하는 도인이 바라보는 자연과 스스로를 하나의 무라일체의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라일체는 보통 외물이라는 것을 주로 자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나와의 일체 혹은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선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그것의 일체 등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림에 그려진 어떤 물질계,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어떤 행위로서의 정신계가 하나로 어울려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인상의 검선도입니다. 이인상이란 작가는 조선시대에 상당히 강직하고 뚜렷한 어떤 개성을 가진 문인화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검선도는 검과 선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도인이기도 하고 선인이기도 한데요. 뭐 신성 같은 거죠. 그런데 혹자들은 이 이인상이라는 사람의 성향과 여기에 그려진 선인이 무라일체되었다라고, 결국 자기의 자화상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인의 뒤쪽에 위치한 직선으로 올곧게 돋아있는 소나무와 그 앞에 있는 선인이 하나의 무라일체로서 하나의 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 그림의 왼편 아래에 위치한 검이 있습니다. 이 검과 소나무와 선인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대칭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곧게 옆에 놓여져 있는 검과 선인 혹은 검과 소나무, 선인과 소나무 등 이 외물과 이 안에 있는 자아로서의 선인은 무라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의 미술, 특히 한국의 미술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되 그 그림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라일체 사상이라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감상의 방식을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표현해요. 기운생동. 자, 이렇게 제목이 상당히 부드럽죠. 이거는 바로 한국미술 감상놀이에 나오는 목차를 제가 자연스럽게 가져온 거라 그런데요. 그 책을 쓰신 저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생동이라는 것은 한국 미술 혹은 동양 미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조형미 혹은 어떤 정신성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와 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화유법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거나 보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동양 미술에서 이 6가지 원칙 중에 골법용필, 기운생동, 전이모사 뭐 등등등 6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 6가지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그림에는 기운생동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거나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기운생동을 찾아내는 것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운생동이 표현되도록 조형미를 그리고 조형 기술을 활용하여 그 작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생동은 창작론과 감상, 비평론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선의 박연폭포를 보겠습니다. 정선이 그려낸 박연폭포는 실제 하는 경치입니다만 그 실제 경치가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동일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장대하게 그리고 물살을 크게 그렸겠죠. 이 박연폭포를 바라보는 정선 혹은 우리는 실제로 박연폭포가 갖고 있는 웅장하고 그 기세가 가득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박연폭포는 정선은 박연폭포의 기운을 그대로 화면 안에 구성해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바라보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먹색을 어떻게 썼네, 구도가 어떻게 됐네 이러한 측면보다 앞서서 이 그림은 박연폭포라고 불려지는 이 풍경이 갖고 있는 정취, 기운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감상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변상벽의 어미닭과 병아리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영모 화조화가인 변상벽은 주로 개를 많이 그렸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어미닭과 병아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변상벽은 영모 화조화를 그려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움직이고 있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스케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어미닭과 병아리가 사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 장면을 마치 사진기를 찍듯이 찍어서 고스란히 그 앞에서 스케치를 하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이 장면을 보면 어미닭이 작은 병아리들에게 벌레를 먹이려고 그 봄볕에 꽃이 피어있는 마당 한 구석에서 그 어미로서의 그런 모정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따뜻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장면을 그려낸 변상벽은 마치 살아있는
어미닭과 병아리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리고 그 정치가, 따뜻한 정치가 감상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운 생동의 형상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상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도 얼마만큼 닭의 비례가 맞고 뒤에 배경이 어떻고를 읽어내는 것보다는 먼저 얼마만큼 변상벽이 드러내려고 했었던 어미닭과 병아리와의 어떤 이런 따뜻한 관계를 잘 표현해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감상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표현하려고 했던 동양미술, 특히 한국미술의 어떤 표현 방식이고 감상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 그려요. 임무의 장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첫 번째 작품은 강세황이라고 해서 김홍도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강세황의 벽오청서도라는 작품입니다. 상당히 작은 작품입니다. 30.5에 35.8이니까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작업일 겁니다. 작은 화척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속 깊은 곳 같죠. 그곳에 절벽 있고 멀리 먼 산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높은 어떤 지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평평한 마당과 같은 어떤 자연이 마당이죠. 그리고 벽오동 나무 두 그루가 서여져 있고 그 아래 초옥이 있습니다. 초옥 안에는 무심한 듯이 앉아있는 한 문인이 앉아있고요.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청소하는 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는 대나무와 그 파초가 한 줄기 솟아 있고요. 여기에 유일하게 쓰여진 채색이라고는 담담하게 채색이 된 그 등황색의 어떤 갈색 색깔과 푸른색, 우리가 이제 그 군청색인데요. 이런 푸른색으로 먼 산과 나무 줄기를 이렇게 푸른 기운으로 그려내서 이렇게 담백한 색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풍경을 그려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 문의 어떤 그 집에 문도 열려 있는 상태고 이런 전경으로 봐서 여름날 그 큰 욕심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선비의 그 나른한 어떤 그 오후를 그려낸 그림이겠죠. 자, 그런데 강세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김홍도의 스승이며 함께 그림을 합격을 다툴 정도의 어떤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심석전이라고 불려지는 청나라 시대의 작가의 그림을 고스란히 본따서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죠? 따라 그린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따라 그린 그림을 오른쪽은 이제 판화 작품으로 이렇게 책에다가 사파로 넣은 화보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따라 그리라고 판화책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동양 미술에서는, 특히 한국 미술사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화가도 특히 중국을 얼마나 사대했길래 중국 그림을 저렇게 똑같이 따라 그려? 그러면 저 그림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거야. 왜? 현대 미술의 감상 기준에서는 독창성이나 개성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린다라는 거는 크게 매력이나 어떤 격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양 미술의 관점에서 이 그림은 다시 감상을 해야 합니다. 자, 강세황의 벽오청소도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심석전의 그 그림 위에도 글이 써져 있습니다. 심석전 벽오청서도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강세황의 벽오청서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강세황의 호가 원래는 표암 강세황인데요. 여기서는 첨제라는 호를 썼습니다. 첨제가 그 벽오청소도라는 그림을 방했다라는 겁니다. 심석전의 그림을 방했다라는 건 따라 그렸다는 뜻이고요. 심석전의 그림을 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오청서, 방심석전, 첨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첨제라고 불려졌던 강세황이 벽오청서도라는 그림을 심석전의 그림을 따라서 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다른 시대의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의 그림을 화첩을 보고 그대로 베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죠. 대놓고
이러한 그림의 형식을 우리는 임모라고 합니다. 임모라고 하면 지금 현대의 미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겠지만 동양 미술의 전통은 앞선 이들의 뜻을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그대로 해봄으로써 그 뜻과 형태의 가치를 스스로 배워서 자신의 창작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임모의 과정을 마치 그림도 공부하듯이 배웠던 동양 미술의 창작 과정입니다. 그런 방식에서 임모는 그림의 형상을 그대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다른 형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임모라는 것이 단순히 형상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석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길게 설명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벽오동 나무, 우리가 그 벽오 청서도에서 벽오라고 일컬어지는 벽오라는 나무는 벽오동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깨끗하고 귀족적인 선비의 나무를 뜻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원래 봉황이 깃든다는 나무로 밝고 올곧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오동 나무가 푸른 빛을 내는 한여름 그 벽오동 나무 심은 뜻을 평생에 어떤 자기 집에 심어놓고 바라보는 선비의 삶을 강세왕이 쫓아서 심석전의 뜻을 쫓아서 이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세왕과 더불어 더욱더 유명한 천재 화가인 정선이 그린 인공육어도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인공육어도는 인왕산 기슭계의 정선이 자기가 살았던 자기 집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인곡이라 함은 인왕산 기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기 집에 붙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육어도라 함은 그윽하게 산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겠죠. 자, 오른쪽 나무 집 안에도 정선으로 보이는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리고 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문안 정원에는 수양버들 나무와 그리고 칭덩쿨이 있고 뒤에 벽오동 나무로 보이는 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정선의 인공육어도는 어떤 그 진경산수의 양식의 초기 과정처럼 보여지는데요. 물론 심석전의 개화전 화첩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 강세왕이 심석전의 그림을 따라 그린 것처럼 그 뜻을 따라 그리되 자기식으로 자기화하여 창작에 적용한 방작의 예입니다. 여기서 임무를 우리는 방작이라고도 합니다. 방작이라 함은 따라서 창작한다라는 뜻이고요. 완전한 창작과는 다르지만 그 선배들의 뜻 그리고 그 원래 높은 격을 가지고 있었던 문인 화가들의 뜻을 자기가 자기 내면화 시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방했다 혹은 전했다, 전칭했다, 임모했다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는 방자가 붙어 있고 어떤 작품에는 전자 혹은 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임이나 방자가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림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 그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승업의 방 황공망 산소도는 정성과 같은 자기화 과정은 아니더라도 장승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말기에 천민 출신으로서 천재적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죠. 장승업은 학문이 뛰어나거나 문기가 있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많은 수요에 의해서 방한 작품들을 많이 그려서 생산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황공망이라 하면 중국의 원 4대가에 해당하는 4명의 작가 중에 한 명인 황공망의 그림을 황공망의 산수도를 방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 그렸다라는 뜻이고 아마도 스스로 문기에 취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황공망의 산수를 따라 그 뜻을 따라가고자 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주문이 있었고 그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양의 미술이나 다른 시대의 미술과는 다르게 특히 조선시대의 미술은 한국 미술사 중에서도 이러한 임무의 방식을 많은 부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감상의 방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옛 이야기로 만들어요 라는 측면입니다. 예전에 특히 조선시대의 그 산수화나 인물화나 풍속화 등은 많은 부분 거기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선 존재했고 그 이야기들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 제작 과정을 따랐습니다. 교훈이라는 측면에서는 상강행실도에서처럼 특정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부수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미술이 역할하는 상강행실도, 효행도 같은 그림들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어떤 목적성이 뚜렷한 거죠. 혹은 윤두서의 나귀에서 떨어지는 진단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옛날 이야기의 어떤 것을 마치 사파처럼 일러스트처럼 고스란히 옮겨서 미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던 회화 표현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마상청행도 같은 경우는 시가 떠올라서 그 시에 적합한 그림이 시와 더불어서 그려지는 시화도 같은 그런 시화가 한 화면 안에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림, 전통 미술 안에서 특히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훈이나 이야기, 시를 담기도 하는데요. 특히 시를 담는 그림들을 우리는 시의화라고 합니다. 시의 의미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란 뜻으로 우리는 시의도, 시의화를 시중유화, 화중유시 이러한 용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시 안에 그림이 있고 그림 안에 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문인화가들에 이어진 어떤 문인화나 어떤 산수화 같은 것들이 이런 시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어묵룡의 월매도나 묵매도처럼 이런 담백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시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김득신의 오동패월도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안에 시가 써져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1견패, 2견패, 만견패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뜻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동패월도는 출문 간월도라고도 부르고요. 한 마리 개가 짖자, 두 마리 개가 짖고 만 마리 개가 따라 짖네. 아이를 불러 문 밖으로 나가보라 하니 오동나무 가지 사이에 달이 걸렸네. 이경전이라는 그 시를 지은 작가의 시를 쓰고 거기에 적합한 그림을 설명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전의 시를 김득신이 그림으로 옮긴 거죠. 여기에도 오동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대 저 문 안에 있는 그 아이 보고 나가보라고 한 사람은 김득신이거나 어떤 문인이거나 사대부겠죠. 양반이겠죠. 나온 아이는 어떤 일을 하는 아이일 테고 그리고 오동나무 가지에 걸린 달을 보면서 짖고 있는 개의 형상을 함께 그려 넣음으로써 시와 어떤 그림이 한 화면 안에서 함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류를 시의화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시화의 형식 안에서 또 이렇게 재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조선시대의 미술, 특히 조선시대의 미술, 회화 양식 안에서 이런 시중유화, 화중유시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다음은 수호신으로서 상상동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고대 사회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어떤 상상 속으로 만들어진 수호신들 그리고 상징과 길상으로 상징되는 어떤 것들이 요즘으로 치자면 상상하겠죠. 그러나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고대인들의 혹은 중세 근대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상징이며 길상으로서 작용했던 어떤 동물들을 자신의 옆에 둠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부적처럼 여기고자 했던 의도들이 그림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서대묘의 그 사신도라든지 그리고 조선 후기 민화에서 발견되는 기린도, 신구도 이러한 어떤 상상 동물들이 단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어떤 미래 사회 혹은 그 어떤 불확실한 현세에서의 두려움에 어떤 부적이 필요했던 고대 사회 또 근대 사회까지의 한국의 그 문화권 안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길상으로 그 수호신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길상과 상징은 동물만이 아니라 어떤 그 개체로서 정물이나 기물로서도 많은 부분 등장합니다. 주로 궁중 장식화나 그리고 그 일반인들의 그 소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민화의 형식 안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책거리를 하나 그리더라도 단순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내포해서 설령 그 물건을 가지긴 어렵지만 그 물건의 어떤 형상을 그림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가짐으로써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내가 보호받는 혹은 내가 거기에서 어떤 그 유사한 어떤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과거의 미술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장미상의 그림들이 민화는 대부분이긴 하지만 책가도에도 보면 어떤 염원이나 그리고 바램이나 그리고 어떤 그 삶에서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그 개인의 어떤 위상에 관련된 어떤 바램들을 그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상징화로서의 한국 미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상향에 관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한국미술사를 설명하면서 종교와 사상이 고대 미술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 신화세계를 포함해서 그러한 종교와 사상이 조금 더 도구주의적 예술론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종교적으로 이상향을 추구하는 회화적 혹은 건축적, 조각적 어떤 그 예술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고구려 안악삼호분에 등장하는 벽면, 그 무덤의 벽면을 가득 채운 행렬도를 보면 현세의 삶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이 내세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어떤 내세의 이상향을 그리는 어떤 표현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앙견의 목류도원도는 문인들이 도교적 이상향 안에서 신선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유교적 이상향을 그려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의 건축 양식을 보면 불국사라는 그 절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불국토라고 하죠. 그 정토, 그러니까 가장 부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되고 이상적인 불교적 이상향을 불교 건축을 통해서 재현해내고 있음을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은 개성을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시대의 미적 기준 내에 적합한 문화예술품들이 현재 남아서 그 시대의 어떤 미술 작품들의 미적 기준으로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 미술에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너스 그리고 현재의 비너스의 형상이 다른 것과 유사합니다. 불교라는 성향으로 고구려 시대 혹은 통일신라 시대의 미적 기준이 어떻게 문화적 흡수와 전개와 발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적합한 미적 기준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변해갔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감상법의 어떤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동양미술, 특히 한국미술을 읽어갈 때 단지 그 사물 하나만을 보고 그것의 조형미나 기술적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기반하여 이렇게까지 기술적으로 조형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양미술이 항상 과거의 미술에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기준이나 기술들과 연관시켜 읽어냈을 때 정말 그 응용과 창작의 과정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청동은입사나 어떤 나전칠기의 그 공예 측면에서의 발달을 개발이 기술적 개발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에 의해서 적용됨으로써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감 기법으로 청자가 만들어졌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다는 그 시대의 응용과 창작의 기준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로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들고 생성해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미술은 물화일체의 생각의 표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한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던 기운생동의 측면, 그리고 임모와 방작의 제작 방식, 교훈과 시를 시중류와 화중류시의 뜻으로 담아내고자 한 예술 형식, 수호신과 길상으로 자신을 수호하고자 한, 보호하고자 한 그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종교적, 사상적 이상량의 구현, 그리고 시대의 미적 기준과 또 응용과 창작의 측면까지 한국 미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 감상을 창작의 시점과 더불어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미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에 관한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감상법입니다. 한국 미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는 측면입니다. 바로 제작자의 어떤 주체성인데요. 보통 서양 미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 직업 화가이고 조각을 하는 사람은 직업 조각가겠죠. 그런데 동양 미술 내지 한국 미술사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문인입니다. 문인 화가가 대부분이죠. 혹은 그 다음으로 화원이나 직업 전문 화가인 어떤 직업 화가들, 그리고 조각하거나 어떤 걸 만드는 사람들을 조각가라고 하지 않고 보통 장인의 계열에 넣었습니다. 이런 장인의 계열은 공예품이라든지 조각 작품들을 혹은 이제 건축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중인계층, 여성, 그리고 승려라는 계층들을 토대로 한국 미술의 창작자의 주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인들이 만들어요. 자, 소재와 주제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문인화는 서양 미술에는 없는 동양 미술의 독특한 장르입니다. 실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어떤 미술 양식에서 학문이 높고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값어치가 높아지느냐, 유명한 작가로 여겨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동양 미술에서는 특히나 문인들, 특히 학식이 높은 문인들이 그려낸 어떤 회화 작품들의 가치를 훨씬 직업화가들의 작품보다 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건 바로 회화의 소재나 주제의 상징이 갖는 어떤 문인화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정희의 세안도, 그리고 이정희의 풍죽도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조선 중기 이후에 형성된 문인화의 유행과 그리고 남종 문인화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회화 양식의 어떤 전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화가는 그런 문인화가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기량과 어떤 조형미를 갖춘, 그리고 좋은 재료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창작 활동을 이어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도화사의 화원들을 위주로 그 직업화가군을 잡는데요. 우리가 풍속화가로 알고 있는 김홍도는 먼저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졌던 화원화가였죠. 김홍도의 환어행렬도와 같은 그림들을 보면 그가 화첩 그림, 우리는 풍속 화첩이나 이런 작은 그림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의 큰 그림들, 그리고 동료로서의 직업 화가분들과 함께 작업했던 그림들을 보면 그의 기량이, 그리고 그 천재성이 얼마나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화서 화원들은 이러한 기록화만이 아니라 궁중을 장식하고 왕을 어떤 상징화시키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경복궁 근정전 뒤편에 있는 1월 5학도, 1월 5봉도라든지 태조 어진과 같은 어진을 그리는데도 가장 중요한 열의와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장인은 어느 시기에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른 시기 한반도의 선사 미술이 시작되면서 그 역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예품이나 도자기, 건축물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장인들의 놀라운 창작의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는 현재 과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술품으로서 그것들을 감상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금동용봉 복례산 향로의 어떤 세밀함, 그리고 청아백자에서의 어떤 놀라운 응용력과 창작력, 그리고 김홍도의 풍속도에서 보여지는 그 당시에는 중인이나 상민계층이었기 때문에 혹은 천민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지만 무수히 많은 도공들이나 건축가들 그리고 어떤 그 공예가들에 의해서 지금의 그 우리의 전통미술이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남겨졌다고 봅니다. 조선 후기의 새로운 계층이 어떤 한국미술의 중요한 창작자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전기라는 작가의 외화 추억도를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원래는 이제 약방을 하던 이제 약사였죠. 이런 사람들처럼 또 천민계층이었던 장승업처럼 이제는 예술적 조형의 어떤 그 기술 혹은 조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직업 작가로서 혹은 그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문화 예술 활동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또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근대 이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면서 문화 예술 측면의 다양성이 또 보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이란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여성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국미술사의 흐름에서도 신사임당을 거론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미술사 안에서 여성 작가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이나 시를 썼던 헌안설원 정도의 어떤 기록들 이 정도만이 남아있죠. 어떤 영화에서는 신윤복을 여성화시켜서 설마 없었겠어? 이러한 상상력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점적으로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던 주류는 아니지만 민화라든지 실용적인 생활용품이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가 문화예술품으로서 작용을 하는 측면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예품으로 이해하고 있는 장식미술 내지 공예품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기서 보여지는 복주머니나 보자기 등등 혹은 초충도와 같은 회화적 어떤 산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여성이 조형미가 없어서 혹은 조형 능력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주류로서 인정받는 작가는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예술품은 충분히 한국미술의 조형미의 특성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 사회가 유교 중심의 사회이긴 했지만 불교 문화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회적 사상으로서 불교와 유교와 도교는 한 시대를 공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 인정받고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이나 화승들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도 조선시대로까지 그리고 현재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를 그려냈던 화승 내지 그 뛰어난 기술을 가졌던 그 신자로서의 어떠한 화가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혹은 조각작품에 종교적 어떤 정신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조각승 같은 사람들이 그 노력과 기술력이 현재 남아있는 한국 미술의 그 예술적 측면을 많은 부분 담당해 왔습니다. 자, 한국 미술은 생각보다 직업 화가나 장인 계층에 비해서 문인의 역할을 강조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인계층, 여성계층, 그리고 직업 혹은 어떤 종교적 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승려계층들의 주체로서 그 창작에 그 몰두했던 다양한 창작자들로서의 어떤 주체들에 대한 측면을
그 작가로서 작가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감상의 중요한 어떤 측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한국 미술이 과연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술은 이건 동양 미술만이 아니라 서양 미술 혹은 동시대 미술 또한 왜 그것을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용적으로, 그리고 감상을 위한 장식성으로, 의례나 예배용으로,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개 혹은 바람을 담아서, 그리고 문인화의 전통과 연관되는 어떤 인격 도야를 위해서 등등 다양한 목적성에 의해서 한국 미술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국 미술은 아름다운 생활용품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실용성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서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옛날 그 보물선이죠. 보물선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매병과 목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매병들은 이렇게 뭔가 액체를 담아내기 위한 병들을 매병이라고 하죠. 주둥이가 작고 그 매병과 같이 발견된 것이 바로 목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뭔가를 표시하기 위한 뭐 상표 같은 건데요. 여기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게 그 하나의 매병마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참기름용, 이것은 술을 담기 위한 것, 이것은 뭐 차를 담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목관의 죽찰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그 목관의 그 실용적인 측면을 읽어낼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안경집이라든지 실생활용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된 생활용품이었겠지만 지금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 실용성과 더불어 장식성과 조형성을 함께 중요하게 감상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술 작품은 장식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물론 고대 사회, 중세 사회까지 단순한 감상을 위한 장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도구주의적 예술론에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자신의 뭐 표현이나 모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종교나 그 사회사상의 그 측면을 설명하거나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려졌던 그리고 만들어졌던 예술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미술이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파인아트의 영역처럼 어떤 장식을 위하거나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영국의 아마 기억에 어딘가요? 아마 영국의 그 여성 화가입니다. 그 일제시대 초반에 우리나라 근대 초반이었죠. 근대기 초반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면서 당시 우리의 풍습이나 어떤 생활상을 고스란히 수채화 기법으로 잘 기록해서 남겨준 여성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1910년대의 그 서울의 한 가정집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면 부엌으로 향하는 문에도 글자가 써져 있고요. 문의 틀에도 문틀에도 글자가 써져 있죠. 문 창호지에도.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채색화로 그려진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둥에도 글자가 써져 있고 뒤에 보이는 옷장 옆에 생활용품으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도자기들이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봐도 1910년대 당시에 전통사회죠. 지금으로 치자면 한 10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림이라는 것을 장식적인 요소로, 글씨라는 것을 장식적이거나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장식하는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뭐 현대 한옥 구조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로 재현한 그림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1910년대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어떤 생활 양식 안에서도 많은 부분 그 기록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사에서 설명했던 이증의 이금산수도와 같이 불교의 변상도 양식을 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선 궁중을 장식하기 위한
그래서 왕권의 광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식화 같은 것들이 그려졌음을 알 수 있고요. 후반으로 조선시대 후반으로 갈수록 왕만이 아니라 지배계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일반인들, 일반 대중들 또한 자신의 집을 장식하고 감상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여유나 어떤 수호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한 민화가 또 장식적 미술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간혹 이렇게 실용적인 것, 장식적인 목적 이외에 유교 사회 혹은 불교 사회에 특히 종교 사회였던 전통 사회에서는 재래 의식이나 종교 미술의 의례, 예배용으로 미술품이 역할을 했습니다. 종묘 정전은 그 조선시대의 왕들의 제사를 모시던 곳이었죠. 그 왕들의 제사를 모실 때 주로 사용이 되던 제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다랑아리나 순백자나 이런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분청사기 자라무늬 상준이라고 해서 코끼리의 형상을 한 멧돼지와 코끼리의 형상을 이렇게 닮은 어떤 그 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기나 아래에 있는 상준 같은 경우 이렇게 술잔이나 제기용으로 쓰였던 작품들은 실제로 의례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보더라도 현대적인 조형미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예술 작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 재래용으로 미술품이 많이 사용이 됐다면 고려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불교의 미술 혹은 조선 시대에도 어느 일정 부분 민간 신앙으로서 역할을 했던 불교의 미술에서도 예배용으로 종교 미술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괴불도나 불화 그리고 산신도 등을 통해서 이러한 미술들의 목적성이 뚜렷한 종교 미술로서의 역할을 읽어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떤 감상이 아니라 실제 예배에서 괴불이 사용되는 방식, 그리고 괴불을 거는 방식, 괴불을 보관하는 함, 그리고 괴불에 따른 어떠한 그 부수적인 재료들,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전통 사회에서의 한국 미술의 한 측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술은 실용이나 감상이나 종교적 역할 말고도 궁중화나 어떤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기록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록화라 함은 당시 카메라나 어떤 영상이 없었던 시대에 당연히 현재를 미래 세대에게 남기고자 했던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조난관 계회도 조선 초기와 중기 시기에 많이 그려졌던 건물 안에서의 그 문인들의 모임을 기록한 그림들이죠. 그리고 화성원행도 김홍도나 김덕신 같이 그 화원화가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거대한 규모의 국가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림들, 그 세부적인 그림들을 보면 정말 그 리얼리즘이라는 어떤 조형적 형태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얼마만큼 치밀하게 기록하려고 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화의 전통은 조선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갈수록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됩니다. 독서당 계회도나 호전한강 계회도가 건물 안에 있는 인물들의 그 모임의 기록에 충실했던 반면 그리고 여기에서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문인 계회의 형상을 좀 딱딱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후기로 가면서 조금 더 문인화적이고 어떤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런 계회도, 기록화가 전개되어 갑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정수영이나 김홍도의 계회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수영의 작품은 백사회 야유도, 그리고 김홍도의 작품은 송석원이라는 정원에서 이루어진 시사야연도입니다. 자, 조선 후기로 올수록 모임의 장소가 아주 뚜렷하게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문인화의 전통과 산수화의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야외에 나가서 그런 것을 기록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그 당시 모임의 어떤 정취, 풍류, 그러한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 수 있을지를 회화적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수영의 백사회 야유도가 어떤 그 자연의 풍경을 그리는데 충실했던 것과 같이 김홍도가 송석원이라는 곳에서 밤에 이루어진 연회의 장면을 거의 모임의 장면은 작게 그려내고 전체적인 그 당시의 풍경과 정치 그리고 기운을 그려내고자 했던 의도가 뚜렷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세히 바라봐야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졌죠. 거의 화첩 그림처럼 정수영이나 김홍도의 그림은 작아졌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여기에 그 참여한 문인들이 9명이고 여기에서 술이나 차를 마셨다라는 정도를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가 그려지고 달빛이 그려진 걸로 봐서 이것이 밤에 그려졌음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기록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가 조선시대 초반의 미술 형식이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출발했더라도 후반에 가서는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감상 방식을 통해서 그 전개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미술사는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서양 미술이나 동시대 미술과 다르게 감개를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감개라 함은 뭔가 교훈적인,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공익적 포스터와 같이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회화 양식이나 미술 형식을 뜻합니다. 효자도 병풍이나 이렇게 족자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조선 후기에는 윤리문자도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윤리문자도와 같은 민화의 형식은 장식화의 성격을 띠면서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이 중요합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렇게 유교 사회에서 중시한 글자들을 그림과 버무려서 어떤 문자도라는 독특한 그림의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 문자도 또한 초기에는 정자체로 글자를 쓰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중기로 오면 이러한 글자 형태의 그림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면 거의 글자의 형태는 알아볼 수 없게 되고 회화적 영역에서 이해 가능한 그림이 대부분의 글자를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개를 위한 그림들이 조금 더 공익적 목적에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떠한 방식의 그 미술적 전개였다면 개인적인 바램이나 기원을 담은 그림들도 존재합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정선의 그 진경산수화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인왕제색도를 그리던 정선이 처했던 상황을 해석해 보면 아주 친한 친구였던 이경연이 그 병으로 눕고 그 소식을 들은 정선이 슬퍼하면서 비 오는 날 그 친구의 그 쾌유를 빌면서 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들이 함께 사는 동네 인왕산 아래에 있는 그 동네의 전경을 그려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이 그림의 목적과 분명히 맞아떨어지는지 작가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문인화의 전통이나 어떤 산수화의 어떤 의도에서 충분히 또 설명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어떠한 누군가에 대한 기원이나 바람을 담아서 그려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수백복도라는 그 윤리문자도와 유사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누군가의 그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백수백복도 같은 것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수백복이라 함은 목숨 숫자를 100번 쓰거나 복복자를 100번 쓰거나 수를 놓거나 이렇게 그려 넣어서 찍거나 해서 이렇게 판화처럼 찍거나 해서 만드는 병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혹은 스승의 혹은 누군가의 만수무강이나 건강을 기원하는 바램을 담은 그림으로서 목적성이 뚜렷한 어떤 회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미술은 실용이나 감상,
감개, 뭐 종교 행사 등등등 뭐 바램을 담아서 그려지기도 하지만 한국 미술의 가장 큰 지점을 차지하는 어떤 문인화의 영역, 특히 조선시대 미술의 영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술활동 자체를 인격 수양의 측면에서 바라본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문인화를 그리고 어떤 그 승진하거나 어떤 과거에 급제하거나 해서 세속적인 영광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인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 정선의 도산서원도 혹은 민영익의 뭐 묵죽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인 화가들에게서 주로 등장하는 이러한 지점들이고요. 그러한 것이 너무 강조됐기 때문에 정선의 그 도산서원도 같은 것들은 이왕의 어떤 그 인물이 그려졌던 천원화폐에도 이렇게 도산서원도 같은 것들이 일부러 그려졌겠죠. 예, 이런 예술활동과 인격 수양의 측면을 하나로 보는 것은 뭐 시화의 전통과도 약간은 연관이 되고요. 문인화의 전개와 어떤 발달과도 충분히 연관시켜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미술은 실용과 장식, 의례, 예배, 기념, 감개, 바램, 그리고 인격 도야 등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감상 방식이 단순히 얼만큼 잘 그렸는지, 얼만큼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얼만큼 자신을 표현했는지 등보다는 조금 한국의 어떤 미술사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감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국 미술의 재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국 미술은 과연 다른 미술과 비교해서 다른 서양, 서역, 다른 동양 미술 혹은 뭐 현재의 미술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재료적 측면을 감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비단과 종이, 뭐 문방 사우로 일컬어지는 재료들, 그리고 안료와 다양한 안료들, 그리고 수입 재료나 자연의 원형, 뭐 특이한 재료들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바탕재나 재료라는 것이 회화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대 미술에서는 사실 그러한 뭐 특이성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무엇이든 재료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새롭고 특별한 재료로 재해석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통 미술 문화의 측면에서 한국 미술, 특히 동양 미술 안에서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상당히 그 미술의 목적이나 그 미술의 표현적 특성에 많은 부분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정선의 후일합묘라는 그 영모 화조화죠. 오른쪽 그림은 김홍도의 황묘농접입니다. 두 사람 다 천재적인 조선시대의 화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작가들이고요. 비슷한 또 소재를 그렸죠. 정선의 고양이와 김홍도의 고양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선의 고양이는 비단의 색깔을 칠해서 세밀하게 그려진 고양이입니다. 오른쪽 김홍도의 고양이는 종이 위에 채색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물론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 표현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종이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던 시절엔 비단이나 못이나 삼배나 다양한 광목면들이 종이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동양미술의 바탕재로서 역할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리고 창작자들은 그 바탕재에 적합하고 그리고 그 바탕재를 가장 잘 활용한 표현 기법을 연구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종이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는 좀 더 쉽게 다른 재료들보다는 많이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에만 해도 이런 패브릭과 종이는 어떤 반반 정도 그 미술의 바탕재로서 역할해 왔고요. 특히 비단의 경우는 종이와 다르게 좀 더 섬세하고 선명한 채도를 가진 채색이 더 그 표현적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탕재 말고 그 그리는 도구들, 안료를 포함한 붓과 먹을 보겠습니다.
전통 미술에서 특히 동양 미술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의 미술에서는 먹과 붓이 종이나 비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재료였죠. 그런데 그림의 재료로서만이 아니라 글쓰기의 재료, 학문의 재료로서 문방, 공부하는 방의 네 가지 친구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교가 중심이었던 조선시대에는 먹을 중심으로 한 수묵화가 그 시대의 시대사상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로서 역할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조의 파초도에서 표현이 됩니다. 정조의 파초도는 색깔 없이 먹의 삽목법, 다양한 농담 표현만으로 문인들이 숭상했던, 문인들이 담고 싶어 했던 어떤 소재 중에 하나인 파초의 형상을, 파초는 이제 바나나 나무 비슷한 어떤 아열대 기후에서 가져온 잎이 넓은 식물이죠. 이런 파초의 푸르름을 담고자 했던 문인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진 소재입니다. 이 파초에 진하고 연하고 담백한 이러한 그 수묵의 색깔을 먹색만으로 그려낸 이 파초도는 문인화의 어떤 대표적인 수묵적 성향을 잘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물론 직업화가였지만 능숙하게 먹의 특성을 잘 살려서 낮 풍경만이 아니라 밤의 풍경, 달빛조차도 먹으로서만 그려내는데 충분한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먹과 벼루와 그리고 이제 붓을 잘 사용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런 재료를 잘 이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학문적 그리고 인격적 그리고 이런 조형적 특성과 능력을 함께 드러내는 중요한 제재로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색깔 안료죠. 색 안료, 즉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물감 같은 겁니다. 전통 사회에서 물감은 지금처럼 튜브 물감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색깔 안료들을 자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돌가루를 주로 빻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을 얻기도 어려웠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화로서 그 역할했던 고려 시대의 불화가 수많은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기량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기량, 조형적 기량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싼 안료를 댈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조형작품의 완성도 있는 어떤 조형작품의 이런 재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가루나 흙가루 같은 안료 물감을 바탕재에 붙이기 위해서는 악효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접착제인데요. 동물의 뼈나 가죽을 삶아서 끓여내다 보면 끈적끈적한 젤라틴 성분이 생겨나죠. 그러한 젤라틴 성분의 악효와 그리고 이제 돌가루를 섞어서 아주 비싼 석체 안료를 활용한 그림들이 전통 사회에서의 채색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화려한 그림들은 유교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통 사람들의 예술 작품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고 궁중미술을 표현하는 궁중미술 장식화에서 그 근간을 이렇게 쭉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흙은 물감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자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필요한 재료였겠죠. 토기와 도기, 자기는 시대적으로 도자기를 굽고 만들어내는 기술적 발달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도자기를 구워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성향 자체를 바꾸는 자기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은 도자기 작품만큼 어떤 기형의 조형성만이 아니라 그 기술적 유약을 쓰는 기술 그리고 불을 쓰는 기술과 더불어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돌입니다. 돌과 나무입니다. 돌과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건축 혹은 석탑, 조각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건축이나 조각 작품들에서 특히 동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을 주로 활용한 석탑, 석축, 그리고 화강암을 활용한 불상, 그리고
건물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많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뭐 소나무, 단단한 소나무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재료가 어떻게 문화예술 작품의 재료로서 적용하고 그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국제 교류가 뭐 활발했을 시기나 아니었을 시기나 어떤 교류는 항상 있어 왔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의 그 패브릭이 서양으로 넘어간 것과 같이 어떤 저쪽 그 중동 지역에서 주로 나는,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런 코발트 안료 같은 것이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청화백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청색 물감은 대부분 돌가루를 통해서 그림의 어떤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도자기는 높은 온도에서 굽다 보니 그런 물감의 안료와 도자기의 안료나 이런 유약 제품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회회청이라고 불려지는 코발트, 이러한 색감들은 상당히 창작자들의 어떤 창의성에 매우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도 색을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맑은 청색이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사치스러운 어떤 그 귀족들 혹은 양반계층들의 사치품으로 청화백자가 활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안료들이 개발이 되면서 철화라든지 또 다시 남종 문인화의 발달과 더불어서 또 순백자계가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재료의 한계에 머물기보다는 다양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예술 작품들의 재료가 시시각각으로 변해갔고 거기에 또 적응한 것은 그 당시의 제작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의 원형을 통해서도 조형성을 구현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영주의 부석사를 우리는 그 건축 양식이 어떻게 자연의 원형과 어우러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영주의 불국사를 가보긴 했지만 가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떤 자연의 원형을 건드리지 않고 그 지대와 높이와 넓이를 고려한 건축 양식이 그 시대에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바로 한국 미술에서의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의 미의식을 그대로 건축 양식에 담아낸 것이 바로 이러한 특수성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의 미의식을 그대로 살린 기법이 건축 양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두 번째로 그랭이 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랭이 공법이라는 것은 경주 불국사의 석축을 통해서 많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둥이 있죠. 그런데 이 기둥과 돌을 연결할 때 이것을 돌을 깎아내거나 나무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 맞춤으로써 자연적인 미의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조 건물에서 활용이 될 때 특히 석축에서 많은 부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자연석이죠. 자연석과 자연석을 이어서 석축을 쌓을 때 이 형상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자연석의 형상을 따라서 위의 형상을 깎아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그랭이 공법은 전통 건축 방식에서 자연의 미의식을 활용했으며 동시에 이것이 내진으로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에 내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내진에 강한 내진을 고려한 어떤 공법의 건축학적으로 상당히 과학적인 공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좀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 측면, 전통 미술의 공법을 재료를 보겠습니다. 비단벌레인데요. 비단벌레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비단벌레고 요즘은 이렇게 많이는 발견되지 않아서 풍뎅이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색깔이 화려한 이렇게 초록색을 띠는 풍뎅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1970년대 초반에 황남대충을 발굴하는
도중 그 당시는 이렇게 발굴이나 복원이 그렇게 세련되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막 삽으로 그 고분을 파헤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황남대총을 발굴하던 도중에 그 금동으로 만들어진 말 안장 뒷가리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색이 오묘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것은 이제 과거의 고분들을 발견하다 보면 자연광에 노출되었을 때 상당히 녹이 쓴다거나 혹은 순간 색이 변한다거나 부식이 순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1600년 전에 그런 그 발굴된 이 동물성 비단벌레 색이 순식간 부식되거나 변하는 건 당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거기에서 발빠르게 물수건으로 그걸 덮어서 보관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고 하는데 김유선 박사라는 분이 글리세린 용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그 말한장 뒷가리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그 보존 방법도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말한장 뒷가리개라는 이 예술 작품은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글리세린 용액 안에서 그 보존의 방식으로 그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말한장 뒷가리개는 보건품인 거죠. 이렇게 다시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보건품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보시면 한 비단벌레 날개를 한 2,000장 정도 요 금동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그 반짝반짝하는 초록색의 불빛이 말을 타고 달릴 때 그 장군이나 왕의 그 말한장이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징성을 그리고 그 고귀한 위엄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특이하게 사용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미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방사호를 비롯해서 뭐 흙이나 어떤 그 돌가루들 그리고 수입 재료 그리고 자연의 원형을 살리는 방식 특이한 재료 등 다양한 재료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한국 미술의 재료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감상법의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미술은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측면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은 한국 미술에 특히 이제 회화적 측면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만리의 길 혹은 만권의 책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리의 길이란 많은 경험을 의미할 거고요. 그리고 만권의 책이랑 수많은 학습, 뭐 학문에 대한 그리고 인격 수양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 빼고는 감상과 소비, 후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미술이 과거의 전통 미술 안에서 한국의 미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미술로 대표되는 산수화 양식, 특히 다른 것들보다 산수화를 조선의 미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항상 문인들은 그리고 그 당시의 지배계층들 혹은 학문을 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자연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그런 산수로 대표되는 자연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선인의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리의 길에 관한 여행입니다. 그 용어로 와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와유란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입니다. 누워서 여행을 한다? 뭐 이렇게 뭐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무언가를 여행한다는 뜻은 어디에서 왔냐면 위진남북조 시절에 종병이라는 화가이며 문인이 있었습니다. 종병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시절 수많은 산에 가고 명산을 유람하고 그 가운데 형산이라는 곳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늙고 병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 다시 그 명산을 유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몸은 이미 늙고 병들어 그곳을 갈 수 없지만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은 내가 이전에 여행했던 그 산수를 그려서 집안에 걸어놓고 그것을 누워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늙음과 병이 함께 이르러 명산을 두루 유람하긴 글렀구나. 마음을 닫고 도를 관조하기 위해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누워 명산을 유람하리라. 이 간단한 말이 그 뒤에 많은 예술가들의 의식을 사로잡게 되었고 한국 미술사에서도 산수를 중시하는 문인 화가들에 의해서 와유의 방식으로 명산을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그 산수를 집안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인문의 강산루진도, 이경윤의 관폭도, 정선의 장안연우 같은 산수와 그림이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생각하는 곳에서 또 한국의 미술은 이루어집니다. 문자양 석권기라고 하죠. 가슴 속에 어떠한 뜻이 있어야 글씨가 나오고 그 글씨의 어떤 향이 그림으로도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석권기 문자향, 그래서 학식 높은 선비의 그림에 있어서 그림이 정확한 형상을 묘사하거나 진한 채색을 쓰기보다는 은은한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격이 느껴져야 한다.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글씨를 쓰듯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문자향 석권기고요.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김정희 그리고 이인상과 같은 문인 화가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리의 길과 만 권의 책을 읽어야 격이 높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던 문인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수묵화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미술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림은 그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김홍도의 그림 감상이라는 풍속 화첩입니다. 풍속 화첩 중에 한 그림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나 이런 것들로 봐서 이들은 아마도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들이거나 유생들일 겁니다. 이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을 감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비평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학식이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자, 감상이라는 것이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아마도 전통 사회에서는 그림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읽어서 비평하고 판단을 내리는 활동들이 주요하게 또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술교육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리는 창작행위와 더불어서 그림을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비평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감상과 더불어서 그 다음은 시장이 존재해야 미술작가들이 혹은 창작자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겠죠. 그런 것들은 바로 취향과 미술시장의 소비를 의미합니다. 물론 화원화가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녹을 받아서 살았겠고 떠돌이 직업화가들은 어떤 소비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사고 팔았겠죠. 중요한 것은 미술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술 작품들을 누군가는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려고 할 때는 자신의 취향이 특히 두드러지는 작품을 샀겠죠. 그게 바로 미술시장의 형성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조선 후기와 말기에 들어서서 이러한 미술 시장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회는 왕이나 귀족, 양반 혹은 종교적 측면에서 돈이 도는 곳에서만 어떤 그 주문을 주고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비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일반인들도 자신의 취향에 적합한 그림을 주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는 행위, 소비시장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발달과 뭐 계층 분화로 인해서 중인 계층 또 상민 계층들의 어떤 계층 분화가 있었죠. 그에 따른 것이고요. 특히 신윤복의 미인도나 뭐 김홍도의 뭐 주상감매도와 같이 누구든 좋아할 만한 그리고 누군가가 요구해서 그렸음직한 그림들이 이때 다수의 양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장승업의 김영절지도 같은 그림들이 많은 부분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후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모든 그림이나 예술 활동이 소비, 미술 시장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높은 기량과 그리고 어떤 그 예술적 창작의 목적이 있었어도 그것이 소비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배고파서 그 창작자들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어떤 그 종교회화는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미술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크고 그리고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드는 예술 작품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후원자들이 없으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에 의한 후원이었겠지만 없었으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여기는 뭐 불교 회화라든지 고려시대의 불교 회화라든지 조선시대의 이런 큰 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종교적 후원 말고 창조와 보존의 측면에서 역할하는 후원자들의 등장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간송미술관을 만드신 분이죠. 일제시대 때 수없이 많이 그 일본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미술품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당시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미술을 지켜내고자 했던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적극적인 후원과 보존의 문제에 앞섰던 간송 전영필 같은 선생님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가 감상하고 비평하고자 하는 한국미술의 그런 뛰어난 작품들, 우리의 역사의 기록들이 아마도 현재 해외에서 간간히 이렇게 발견되는 정도로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후원이나 어떤 보존의 측면을 조금 더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간송미술관이 어떤 그 재정적 문제 때문에 자기 미술관이 갖고 있는 유물을 팔 수밖에 없는,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미술에 대한 그 존립의 문제를 조금 더 이런 후원이나 보존의 문제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미술이 만리의 길 만권의 책 감상소비 후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한국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미술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은 주로 전통이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상당히 고루하고 답답한 어떤 미술 양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사상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미술도 충분히 어떤 시대의 도전 정신과 새로운 창작의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 미술은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많은 조각작품이나 회화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를 살아갔던 한국인의 얼굴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일상생활을 읽어냄으로써 역사적인 어떠한 증명으로서의 유물로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지금과 연관된 얼굴이며 그 모습임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미의식의 측면에서 자연과 연관된 우리의 관계성을 얼마만큼 전통미술이 한국 미술사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미의식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 미술이 조금은 다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감상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화엄사의 구층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보면 모과나무 기둥으로 그 암자에 그 건물을 지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파리 1호분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이상세계와
그리고 또 민화의 해학성, 익살성, 그리고 어떤 전혀 다른 지역의 미술과는 다른 어떤 조형적 특성들을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미술을 해석하고 상상하기 위한 방식 안에서 제대로 된 감상과 비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전통미술 및 한국미술이 문화상품으로,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미술시장에 혹은 세계의 문화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감상의 방식 또한 단지 족자나 병풍을 미술관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떠나서 디지털의 어떤 기술적 도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동시대 미술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차용하는 미술의 감상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단순히 한국 미술이 대단하다라고 어떤 자화자찬하기보다는 현재의 한국 미술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죠. 2018년 기준으로 해외 소장된 우리 문화재가 17만 1316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것들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돌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문화 콘텐츠로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다시 교환하는 방식의 미술 활용보다는 다른 해외 곳곳에 있는 미술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술을 그곳에 우리의 미의식을 그곳에 전달하고 설명하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한국 미술을 알고 한국 미술을 감상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이중섭의 소나 조선시대 분청사기의 어떤 기물의 형태, 조형적 특성, 현대적 디자인의 형상, 그리고 어떤 보자기의 그 디자인, 이러한 형상들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다른 문화와 비교했을 때의 개성이며 특수성,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고요하고 어떤 한이 서려 있고 수묵의 전통이 있고 이런 측면보다는 다른 문화, 다른 미술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지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미의식을 다른 어느 곳에 내놔도 특별함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형미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한국 미술의 이해와 감상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이번 시간 어떻게, 누가, 왜, 무엇으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감상의 방식에서 살펴보았고요. 우리에게 한국 미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 미술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미술의 역사나 한국 미술의 감상법을 학습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한국 미술의 가치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과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속적인 애정이 있기를 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연결해서 한국미술사의 흐름과 그 감상법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